이번에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배경에는 그냥 계속 꾸준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채권을 살 때다. 네. 절대 채권이든 주식이든 3배짜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 내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많이 떨어질 건지. 오늘 모신 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가장 그 증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 국채금리가 10년물이 5%를 넘나들다 보니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 정도 금리면 주식을 다 팔고 증시판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많은 자산들이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되고 주식도 사실은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을 금리로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뭐 부동산 그리고 주식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 멀티플이 하향 조정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갔을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5%나. 근데 얼마 전에 그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그때 한 2달 전에 지금 이 금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더 떨어져야 된다.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숏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씀뜻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4%대가 넘었으니까 이렇게 높은데 거기다 또 숏을 좀 우습게 봤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CPI가 6월 달에 9.1을 기록하고 벌써 이제 3%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기록했던 10년물 4.21을 과연 여기서 숏을 하는 게 맞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 갔던 거죠. 그리고 5% 갔고 10월 24일자로 아침에 그 빌 에크만이 10월 23일이죠. 미국에서는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는 숏 커버했다. I covered 뭐 숏 포지션 하면서 딱 얘기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한 거죠. 이익 실현을 한 건데 빌 에크만이 그 10년물에 대해서 숏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또 하나 워런 버핏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어요. 근데 워런 버핏도 애플 주식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는데 애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6개월에서 1년짜리 미국 국채를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S&P 500이 4,500까지 가 있었을 텐데 PER 20배였었거든요. 20배. 10년 평균이 17.6배 정도 합니다. 10년 평균이. 근데 또 20배를 가 있으니까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주가가 못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워런 버핏도 주식을 안 사고 2년물, 1년물, 6개월짜리 단기 국채를 산다 그러고 빌 에크만은 거의 독사잖아요. 그래요? 네. 그 빌 에크만이 그 코로나 때 이 지옥이 오고 있다. Hell is coming 하면서 그 3월 달에 공포 분위기 엄청 조성을 해놓고 본인이 풋옵션 때려놨던 거 이익 실현하고 장이 쫙 올라가니까 나는 벌써 다 청산했는데 요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좀 욕을 많이 들어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독사같이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보면 약간 독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에 액티브하게 매매를 잘하는 에크먼도 당시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하고 워런 버핏도 여기서는 주식이 당분간은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단기채를 샀던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올해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협상이 있고 나서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못 찍었던 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국채 발행을 했을 때 규모가 1조에서 2조 달러 정도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보면 국채를 발행을 하면 그 채권을 사면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연방준비은행이 QT라고 해서 계속 타이트닝을 하고 있는데 긴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마저도 국채를 또 발행을 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연준도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국채의 수량이 공급이 과다하게 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야, 이걸 보고 빌 에커만이 숏배팅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줬던 게 8월 2일 날 미 재무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예, 우리가 찍으려고 했던 그 국채 발행액이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로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야? 기존에 발행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발행을 해? 그러니까 물량이 더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 보시면 요때가 작년에 6월 달에 CPI가 9.1을 기록했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요게 이제 빠지는 듯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미국 시장이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 4.22까지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미 국채 금리가 스물스물 밀리면서 올해 소위 말하는 허를 찌르는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여기 동그라미 쳐온 요 부분이 미 재무부에서 우리가 이번에 국채 발행하는데 좀 더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 발표를 하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고점을 트라이하게 됩니다. 4%를 다시 뚫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5%를 찍었는데 다행히 빌 에크먼이 여기서는 나는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나왔다는 게 하나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배경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또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개천절 연휴를 보내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하마스 또 사태가 나면서 거기에 놀래서 금리가 한 번 더 빵 튀면서 5%를 찍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불안 때문에 정말 유가가 여기서 혹시 급등을 하는 거 아닌가, 폭등을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유가는 지금 83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참 희한해요. 네. 근데 제가 94년 8월 달에 여의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네. 자문사로 입사했으니까 이제 30년 됐지 않습니까? 오래되셨네. 네, 좀 오래됐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뀌었네. 강산이 그 3번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 중동 분쟁은 수십 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4년 7월 가자 분쟁 사태 이후로 가장 최대 규모라고요. 그때 2014년 7월 달에 한 달 반 동안 네. 계속 교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예, 10,000명 이상 사상자가 났는데 지금 사망자 숫자가 한 5,000명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때 이후로 최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2014년 7월 그러면 그 분쟁 이후로 유가는 어떻게 됐냐면요. 당시에 2014년도에 그 가자 분쟁이 있기 전에 유가가 90불에서 105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레벨이었었죠. 높은 레벨이었는데 2014년 가자 분쟁 7월 달에 있고 나서 유가가 그해 12월 달에 얼마로 끝났냐면요. 53불로 끝났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더 많이 빠졌네요. 오히려 반토막이 났죠. 물론 그때 당시에 셰일 혁명이 있기는 했었지만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있었지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어쨌든 산유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그냥 두려움 때문에 이게 확전이 돼서 예전에 중동 사태, 그 중동 전쟁, 1차 중동 전쟁, 2차, 3차, 4차, 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뭐 전부 막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그런 때를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연상을 하면서 혹시 이게 확전이 돼서 중동 지역의 그런 석유 생산에 어떤 차질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막연한 그 두려움 때문인데 제가 이런 사태를 수십 번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 수십 번을 보고 나니까 전쟁이 있고 나면 항상 오히려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왜 주가가 올라갈까? 두려운데. 그렇죠. 전쟁을 보면서 막 엄청난 가슴 아프고 막 두려운데 왜 주가는 올라갈까라고 생각해서 이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 미국의 기업에 도움이 되냐? 이런 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동에 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무기 우리나라 방산 관련돼서 뭐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보면 되게 후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하마스의 뒷배경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면 이슬람 국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슬람의 분쟁에 있어서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엄청난 1400년 동안의 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사우디는 수니파고요.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그러면 시아파가 저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뒤에서 하마스를 뒷배를 봐주면서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사실 사우디의 빈살만인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빈살만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어땠는가라고 보면 1970년도에 그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지켜줄 테니 그러니까 모든 유가에 대한 결제는 다 달러로 하라고 했던 게 페트로 달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달러의 기축통화주의가 유지가 됐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빈살만이 미국하고 약간 등을 지면서 오히려 뭐 푸틴 만나고 시진핑 만나고 그리고 시진핑 만나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합니다. 위안화로 결제도 가능하다고. 계속 나오는 게 페트로 차이나라는 단어가 또 요즘 그러니까요. 종종 나오죠. 네. 그런 말이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패권을 중심으로 한 이 어마어마한 자본주의 체제에 사실은 엄청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겁을 낼 사람은 빈살만이고요. 예, 빈살만 왕세자고 빈살만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한테 그러면 기댈 거냐, 중국한테 우리의 안보를 맡길 거냐 했을 때 역시나 다시 미국한테 매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을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왜 찾아갔냐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너네들 기름 좀 증산해줘. 그 부탁하러 갔었는데 빈살만이 약간 뭐 퉁명스럽게 이제 하는 바람에 바이든의 굴욕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감산이 되기 시작하는. 오히려 감산을 해버리죠. 그냥 뭐야 내가 네 꼬붕이야 하면서 옛날에 친구 영화에서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면서 장동건 씨가 맞아요. 예, 얘기했던 게 나오는데 딱 그 장면이었던 거죠. 그렇지. 예, 바이든 대통령한테 내가 네가 이렇게 하나만 해야 되는 시다바리가 뭐 이러면서 오히려 감산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이번에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한 득을 보는 건 누구냐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고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증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 속에 유가가 또 안정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역시나 유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결국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빠르게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 국제 경제가 흘러갈지 모르겠다. 이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증시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뭐 14년뿐만 아니라 2018년 6월 달에도 예, 또 공격이 있었고요.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있었는데 18년에도 6월부터 10월 달에 시장 무너지기 전까지 또 랠리가 있었고요. 21년도에도 똑같이 5월 달에 공격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5개월 동안 랠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의 분쟁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큰 시스템 위기로 다가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올 초부터 올해 시장이 이제 떨어지면 경기가 혹독하게 안 좋아지고 하면 결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거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 3.75 이상 시점서부터
채권 투자할 때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 베팅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3배짜리 TMF. 그거 사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저도 뭐 제가 이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지만 이 3배짜리는 제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올해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 미국의 경기가 너무 이 노동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노동시장 좋고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 때 집을 많이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PCE랑 그다음에 그 CPI에 들어가는 주거비용, 이 주거비용이 안 떨어지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금리가 왔다 갔다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해서 금리 베팅은 떨어지는 베팅은 10월 달부터 상반기에 주식으로 벌고 10월 달부터 채권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요.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3배짜리는 금방 돈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또 더군다나 사고팔고가 잘못하면. 네. 그때 한 3.75 정도 했을 때 저도 이제 워낙 관심들이 있으니까 한 주, 네. TMF 한 주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요즘 한 며칠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도 47% 마이너스. 47%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 3배짜리를 3배짜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초단타로 이틀에서 한 5일 보고 들어가는 내가 그 정도의 이제 실력자다 하면 모르겠는데 3배짜리를 내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 보고 산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 3배짜리를 왜 사면 안 되는지 매매를 잘못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어도 왜 이게 녹을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3배짜리 미국에 보면 코르라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이 코르만 하더라도 지금 박살나 있는 이유가 시장이 30% 빠지잖아요. 네. 근데 3배짜리면 그럼 10,000원이 7,000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30%짜리면 10,000원이 1,000원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7,000원이 다시 지수가 7,000원에서 다시 10,000원 왔어요. 그럼 본전됐잖아요. 그러면 이 3배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1,000원 돼 있잖아요. 1,000원 돼 있어서 7,000원짜리가 만원 가면 42.5%거든요. 42.5% 곱하기 3 해가지고 그러면 135% 올랐다 치자고요. 네. 1,000원이 135% 올라봐야 2,350원이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거다. 그러네. 예, 그래서 2배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배짜리도 떨어질 때는 높은 가격에서 2배로 떨어지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낮은 가격에서 곱하기 2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돈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채권이든 주식이든 3배짜리나 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 예. 지금 그러면 그 보통 달러, 그러니까 이 금리에다 한다 그러면 1배짜리가 TLT라고 있잖아요. 예. 그냥 하면 그런 정도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TLT는 지금도 그냥 계속 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TLT는 사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금리가 이제 내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많이 떨어질 건지 제가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CPI가 최근 2019년부터 23년 지금까지거든요. 네. 자세히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9.1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3%까지 떨어졌는데 뭐야 계속 떨어질 줄 알았더니 3.7까지 올라온 거죠. 네. 예, 3개월 연속 이렇게 올라온 모습에 그러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쟁, 그 다음에 미국의 예상보다 많은 국채 발행, 요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CPI가 반등을 들어가니까 야, 뭐야, 또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CPI는 1980년대입니다. 80년대 그때 폴 볼커가 20%까지 그렇죠. 페드 금리 올렸었다고 했을 때 이때도 희한하게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1980년 4월 달에 CPI가 14.8%였거든요. 네. 14.8%에서 떨어지는데 1980년 5월, 6월, 7월 달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죠. 툭 떨어지고 나서 금리 요 CPI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9%대까지 떨어집니다. 9.6까지 떨어지는데
갑자기 하나, 둘, 셋, 석 달 정도 금리가 확 튀죠. 그러네요. 예, 10.8, 11%까지 금리가 튀거든요. 이렇게 튀고 나서 다시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증시에서는 이런 반등을 모도리 반등이라고 그래요? 네,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부분인데 이 모도리 반등에 그 전에 CPI가 올라가면서 페드가 막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던 거에 대한 아직까지 그 공포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모도리 반등에도 사실은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자, 요때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자주색이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1980년 4월 달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13% 이상 올라갑니다. 네. 이 파란색은 페드 정책 금리고요. 그러고 나서 80년 이후에 이렇게 다시 빠지죠. CPI가 떨어지면서 빠지는데 좀 전에 81년 8, 9, 10월 달에 그 CPI가 모도리 반등이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80년 4월 달보다 훨씬 높은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거의 1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빠지게 되는데 요 전 구간보다 강하게 올라갔던 요 때가 보면 CPI가 그렇게 9.6에서 10.8, 11까지 올라가는 요 국면에서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보시면 지금 우리 CPI가 미국 CPI죠. 3%에서 이렇게 3.7까지 올라간 게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나. 요즘 경기에 관련된 지표도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 GDP도 좋고 그러니까 고용도 탄탄하고. 불안한 거라.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반등은 모도리 반등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다시 1981년을 보여드리면 이 81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집니다. 예, 기울기가 어느 정도 그렇게 눕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10년물 국채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2월, 1월, 2월 넘어가면서 CPI도 다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CPI가 2%를 찍게 되는 게 내년 1, 2, 3월 달 중에 2%대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4.86 뭐 이러고 있는 금리가 다시 4% 미만으로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그런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내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아니면 미국 10년 국채든 그냥 계속 꾸준히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채권을 살 때다. 예.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